한때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비옥한 삼각주가 있었고 거대한 강이 있었고 항구에는 쌀을 실어 나르는 배가 끊이지 않았죠. 게다가 땅속에는 옥과 천연가스, 석유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동남아시아의 부국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나라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먼저 시간을 180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영국은 세 차례 전쟁을 거쳐 버마, 지금의 미얀마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라와디강 하류의 습지를 대규모 논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라와디강은 미얀마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입니다. 그 강이 바다와 만나는 삼각주는 물과 퇴적물이 풍부해서 벼농사에 아주 유리했죠. 수로를 정비하고 항구와 정미소를 만들고 생산된 쌀을 랑군으로 모았습니다. 랑군은 지금의 양곤입니다. 쌀은 랑군항에서 배에 실려 인도와 말레이반도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버마는 세계를 대표하는 쌀 수출국이었고 세계 1위로 기록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성공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는 버마 사람들의 생활을 튼튼하게 만들기보다 쌀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해외로 내보내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쌀값이 오르고 수출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대로 세계 쌀값이 떨어지거나 운송망이 끊기면 농민과 지역 경제가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한 가지 상품을 수출하는 거대한 공장 같은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1942년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이 버마로 진격하자 영국군은 랑군에서 철수하면서 항만시설과 석유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적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었죠. 초토화 작전은 쓸 수 있는 시설을 일부러 파괴해 적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버마는 일본군과 연합군이 맞붙는 전장이 됐습니다. 도시와 철도, 다리와 관계시설이 파괴됐고 농촌에서는 사람과 가축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쌀을 세계로 실어 나르던 길이 군대와 피난민이 오가는 길로 바뀐 겁니다. 1948년 버마는 독립을 얻습니다. 하지만 독립과 동시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정부군 사이의 충돌이 이어졌고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약했습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경제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나라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계속된 셈이죠. 그래도 당시 버마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쌀 수출을 회복하고 교육 수준과 행정 경험을 활용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를 결정적으로 꺾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윈 장군입니다. 1962년 네윈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길을 선언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버마 사정에 맞춘 복지국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경제의 거의 모든 문을 국가가 잠그는 정책에 가까웠습니다. 은행과 공장, 상점과 무역업체가 국유화됐습니다. 국유화는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사업체를 국가 소유로 바꾸는 겁니다. 외국 기업은 떠났고 수입과 수출도 정부가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가져가기만 하면 경제가 저절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어느 가격에 팔지, 누가 수입할지를 관료들이 정했어요. 공식 가격으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암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암시장은 정부 허가 없이 물건과 돈을 거래하는 비공식 시장입니다. 낮에는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밤에는 암시장이 국민의 생활을 떠받치는 기묘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87년 네윈 정부는 경제정책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25자트, 35자트, 75자트 지폐를 더 이상 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제까지 쌀을 사고 학비를 낼 수 있었던 돈이 오늘 아침에는 종이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충분한 보상이나 교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무효가 된 화폐의 비중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중 현금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가치를 잃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은행을 믿지 못해 집에 현금을 보관하던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어요. 정부는 암시장과 불법 자금을 막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한편 새로 나온 45자트와 90자트, 지폐가 네윈이 좋아했다는 숫자 9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널리 퍼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책의 공식 동기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재자의 미신이 전 국민의 돈을 날렸다고 단정하면 사실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미신 때문이었든 아니든 국민 입장에서 결과는 같았습니다. 국가가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거리로 터져나왔습니다. 1988년 8월 8일 학생과 노동자, 승려와 시민들이 전국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화폐 무효화 하나만으로 벌어진 시위는 아니었습니다. 26년 동안 쌓인 경제난, 억압, 부패,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시민들은 일당 체제의 종식과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군은 시위를 유혈 진압했고 정확한 희생자 수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윈은 물러났지만 군부 지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름의 군사정부가 권력을 이어받았고 국호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국민은 가난한데 나라에는 돈이 될 자원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옥입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흡파칸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광산이 있습니다.
대형 굴착기와 트럭이 산을 깎아낸 뒤 버린 흙더미에는 작은 옥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광부들은 그 흙더미가 무너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옥을 찾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인생을 바꿀 돌을 찾을 수 있지만 산사태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반복됐습니다. 2015년 국제감시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미얀마의 2014년 옥 산업 규모를 최대 31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현재의 산업 규모가 아니라 특정 연도에 대한 추정치지만 당시 미얀마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보고서는 옥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군부와 군부 연계기업, 특권층과 무장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땅에서는 옥이 나왔고 바다에서는 천연가스가 나왔습니다. 미얀마는 천연가스를 중국과 태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의 시민들은 정전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양곤과 만달레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장시간 정전이 반복됐습니다. 물론 가스를 해외에 팔아서 미얀마에 전기가 없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 감소, 발전소 가동 중단, 수력 발전 저수량 부족, 낡고 파괴된 송전망, 투자 감소가 함께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원을 해외에 팔아 돈을 벌면서도 수백만 가구가 안정적인 전기를 쓰지 못한다는 장면은 미얀마 경제의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자원에서 나온 돈이 국가의 학교와 전력망, 병원과 산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미얀마의 변화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 군부가 일부 권력을 민간 정부에 넘기고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을 정비하고 무역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휴대전화 시장도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 연결 자체가 일부 사람의 특권에 가까웠지만 경쟁이 시작되자 유심카드와 통신요금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얀마 경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7% 성장했고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빈곤율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도 완전한 시장 경제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적어도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양곤에는 새 건물이 올라갔고 외국 기업이 들어왔고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바깥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군은 막사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통해 의회 의석의 일부와 핵심 권한을 보장받았고 경제에서도 군부 기업의 영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열쇠는 여전히 군이 쥐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일 군은 그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미나옹 흘라잉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출된 정부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 손가락을 들고 군부에 저항했고 공무원과 의료진은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군부는 강경하게 진압했고 저항은 무장 충돌과 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장과 물류망은 멈추고 외국 기업은 떠나거나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습니다. 전력시설과 도로도 분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다시 무너진 겁니다. 경제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로나 발전소만큼 중요합니다. 내일도 계약이 지켜질지, 은행에 넣은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정부가 갑자기 규칙을 바꾸지 않을지 확신할 수 있어야 사람과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그 신뢰가 여러 번 끊겼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경제가 외부 수출에 맞춰졌고 전쟁은 생산과 운송의 기반을 파괴했습니다. 독립 이후의 내전은 국가 역량을 소모했고 내윈의 폐쇄 정책과 국유화는 기업과 시장을 약화시켰습니다. 화폐 무효화는 국민의 저축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날려버렸고 옥과 가스에서 나온 부는 넓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개방 후로 잠시 성장의 길이 보였지만 2021년 쿠데타와 내전이 다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왜 가난해졌나라는 질문의 답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쌀도 있었고 옥도 있었고 가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원을 사람의 교육과 건강, 전력과 산업, 예측 가능한 제도로 바꾸는 과정이 계속 끊겼다는 데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던 나라가 보여주는 가장 불편한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땅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부를 누가 통제하고 어디에 쓰며 국민이 내일의 규칙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